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이달 들어 두 차례 모두 1.5%포인트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도 곧바로 0.5%포인트 전격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통상 인하폭의 몇 배를 한 번에 내리는 특단의 조치들이었지만 일단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정책 수단이 더 필요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간단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짚어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32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어제보다 84명이 늘었는데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입니다. 사망자는 6명 증가해 모두 81명인데 자체단체에 추가 발표가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울이 12명, 경기도 31명 등 수도권이 모두 44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오늘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건데요.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확산세가 꺾인 반면에 수도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 최소 1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와 관련해서는 54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감염으로 추정되는 국내 확진자들을 시기별로 분류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과 관련된 확진 사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에 확진자가 3,2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8,000명 수준입니다. 스페인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각각 중국보다 많아진 건데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귀국하는 경우에 대한 방역 그리고 국민들의 해외 이동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제 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로 금리 인하는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좀 없어 보이는 면이 있어서 네.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금리 인하 직후의 상황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디오 파일을 넣어주십시오. 예.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3월 15일만 적어놨는데 3월 3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3월 15일에 1%포인트 인하를 했고 그 전에 이제 0.5%포인트 인하를 해서 모두 1.5%포인트가 3월 이후에 내렸는데 다우지수는 바로 이제 일요일에 내렸는데 16일 날 밤사이죠. 12.9%가 떨어졌고 2월 12일이라는 이제 사상 최고치부터 계산을 해보면 30% 이상이 한 달 만에 급락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받고 이제 한국 볼까요? 자, 그 기준금리를 이제 미국이 내린 바로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우리도 같이 내렸죠. 3월 16일에 어제죠. 0.5%포인트를 내렸는데 어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음에도 3%가 떨어졌고 오늘도 또 떨어졌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25%가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저런 폭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금리를 내렸는데도 지금 폭락세를 막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하신 금리 인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사실은 돈 풀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발이 미국의 주택시장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망가졌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었죠. 근데 이번 위기는 출발이 질병이었고
그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소비를 안 하는 과정에서 가게나 기업들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돈풀기가 과거만큼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너무 금리가 낮아요. 네. 사실은 미국도 이제 쭉 올렸지만은 뭐 예전만큼 지금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내리고 있죠. 다시 제로 금리가 된 거고 이제 우리는 거의 지금 사실상 이미 제로 금리의 이제 체감적으로는 제로 금리인데 또 내린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네.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예. 금융시장이 망가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예.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당시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세는 괜찮았고 특히 중국이 4조 위안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죠. 네. 현재 상황은 마땅히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을 버텨내줄 만한 주요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었고요. 예.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가 여전히 어려웠고 미국도 경제가 언제 꺾이는가 하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점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찾아가야 될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하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추경을 11조 이상 편성을 했고 이제 금리도 인하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결국은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요. 예.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정책금리 인하는 모든 경제권역에 돈이 풀리도록 하는 광범위한 정책인데 그에 반해서 충격이 집중되는 특정한 섹터나 부문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가령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문제가 되니까 ETF를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매입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ETF 는 우리도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정책금리가 이제 0.75%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예. 특히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과 같은 영역이 있고 특히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섹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마치 주사기로 돈을 넣는 것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제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ETF 상장 주식 펀드 같은 것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는 방식도 있겠고요. 중앙은행이 직접 살 수 그렇죠. 있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면서 그쪽에 돈을 넣었었죠. 사실은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게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공포스러운 느낌을 느끼면서 소비가 더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증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제 재정 정책으로 좀 가볼까요? 지금 11조 이상 추경을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두 번째는 더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규모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1차 추경 확정이 된 상태고 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2차 추경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와 내용입니다. 네. 추경은 아무래도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고 집행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빨리 해도 수십 일이 걸리거든요. 예. 그 기간을 어느 만큼 단축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일단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쓸 준비가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돈을 이제 속속 써줘야 되거든요. 집행을. 그렇죠. 앞서와 같이 이제 그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대출 신청을 해보면은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오래 걸려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이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는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다 언급을 하셨어요. 금리 있지만 네. 일단 그거는 많지 않고 또 이제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특정한 섹터를 위한 정책들도 네. 필요하고 추경도 뭐 필요하면 더 편성할 필요도 있고 잘 네. 써야 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장기간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안게 될 가장 큰 리스크의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많아질까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그와 연관되신 분들이 소득이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시장을 거쳐서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우리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미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치료하고 이러한 흐름이 앞서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예.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권역별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내수시장이라도 크면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으면서도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도산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고 자금이요.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정말 다각도로 마련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